유형학습 스터디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제하고자 하는 주제는 언어 영역에서 흔히 나오는 대체 가능한 어휘예요. 우선 이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출제 의도를 분석해 볼게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우선 첫 번째,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두 번째, 용례 또는 글 속 상황에서 그 문맥적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글 속 상황에서 단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개념화할 수 있고 그것을 비교해낼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우선 어휘어법에서 나오는 어휘 같은 경우에는 발문, 그러니까 묻고 있는 것과 보기에 제시된 정보를 읽고 문제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단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와 용례에서의 문맥적 의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선지를 선택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문학 또는 소설 문학 같은 경우에서 대체 가능한 어휘를 물어보면 발문을 보고 출제 의도를 이해해야겠고, 그래서 단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와 글 내부에서의 문맥적 의미를 역시나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그래서 단어를 적절하게 개념화 해내야겠죠.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다른 단어로 바꿔보거나 그런 상상,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건 2011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그래서 각 용례에서 동사 들다의 의미를 확인하라고 돼 있고, 그래서 확인한 의미의 상호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들다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체를 위에서 아래로 드는 방향성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들어 올리다 정도가 좋겠죠. 그리고 다른 들다는 어떤 상태로 스며들다, 어떤 상태가 되다. 그래서 뭐뭇에 걸리다, 뭐뭇으로 변하다, 뭐뭇에 가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면은 다들 뭔가 무언가를 향한다, 어떤 것을 향하는 느낌이라는 것은 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직적인 의미가 좀 더 강화돼 있고 그 후자 같은 경우는 수평적 또는 어떤 상태 자체가 변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죠. 그래서 이런 단어 대체 가능한 어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공통점과 함께 약간의 차이점, 그래서 되게 미묘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공통점이 있는 부분과 그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구별해내서 판별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EBS 비문학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호환성이나 제품에 대한 신뢰성 등이 높아지면서 그 제품의 사용자 수가 급증하는 것도 네트워크 효과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우위성을 획득한 제품은 표준 제품이 갖는 이점을 계속해서 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나올이라는 것이 저 같은 경우 1번하고 2번 사이에서 되게 많이 헷갈렸었어요.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품이 창고로부터 나오는 거고, 출시라는 것은 어떤 물품이 시장에 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품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어떤 장소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동하려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의 상황과 한자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답을 적절하게 선택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EBS 비문학에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그 전달과 과시 사이에서 전 헷갈렸어요. 근데 4번의 리을의 전달될을 좀 더 많이 분석해보면 전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별 주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특정한 사람 또는 매개자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매개자가 물품을 전해주는 행위가 강조되어 있는 거고, 반입과 도입이라는 것은 타국으로부터 물건 자체가 이동하는 느낌이 더 강하죠. 그래서 공통점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그 주체들 사이에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같아요. 하지만 전달과 같은 경우에는 매개자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하다면, 반입이라는 것은 매개자 없이도 어떤 물품만이 들어온다는 느낌, 그 물품 자체에 좀 더 의미를 주목하고 싶다는 느낌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 이것을 정확하게 개념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이 어휘어법을 선택한 이유는 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출제 의도라든가 이 정도의 해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개념화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어휘어법 문제의 특징은 주어진 힌트가 되게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장 하나에서 그 문맥적으로 의미가 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사전적 지식도 좀 더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의 일반적인 특성은 언어 문제의 일반적 특성과 같이 한번 개념화를 잘못해버리면 그 장착된 이미 프레임 때문에 다시 고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힌트도 적기 때문에 이건가? 아닌가? 이건가? 아닌가? 그래서 괜히 하나 잘못 찍었다가 나중에 보면은 괜히 막 친구들이랑 비교해보면 나만 바보같이 개념화 잘못했고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그래서 막 그래서 웬만하면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로 선별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는 한데 2011년 수능 아까 앞에서 본 문제와 같이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해보고 토의해보고 싶은 거는 언어에서는 솔직히 헷갈렸던 문제가 꼭 하나씩 있어요. 뭐 꼭 그래서 3점짜리로 해놓긴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 개념화를 어떻게 하면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할까? 어쩌면은 이 제 개념화하는 방법이라는 것 자체에 있어서도 그 뭐 선지 자체의 사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 선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선 분석해보고 그것을 글에서 주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것에서 문맥적인 의미와 또는 제 개념화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자체 재구성을 하고 제 개념화를 하고 내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그것과 일치하는지, 그래서 계속 비교해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쩌면 이거의 해결 방안과 조금은 맞닿을 수 있거나 또는 보완할 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유형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이런 해결 방안과 닿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향후 토의에서 얘기를 같이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